북한의 핵능력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더 추가로 해야 할 이런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 400대 있고 북한 전투기 800대 있는데 북한은 6.25 전쟁 때 쓰던 미그 15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네, 미스테리죠. 사실 김정은이 처음에 딸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을 때는 딸바보 아빠의 뭐 자랑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공주로 이렇게 한번 내세우고 싶은 이런 좀 치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됐었는데, 사실 점점 어떤 후계자 지위를 부여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도 김주애가 북한 후계자로 이렇게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 서둘러야 될 사안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즉 건강 문제든 자신의 어떤 권력 내부의 문제든 본인만이 알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김정은이 이제 41살의 나이에 벌써 후계자를 얘기한다? 이거는 자신의 권력에 누수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후계자를 조기에 노출하는 데 따른 어떤 부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딸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상당히 좀 일정을 촉박하게 뭔가 가져간다. 이거는 북한 권력 내부에 뭔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북한을 면밀히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정보로는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좀 접근 불가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북한의 후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도 어떤 재벌 회장이 자기 자식들,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어떤 지분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어떤 사업을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하는 거는 정말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의 동향을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도 아마 그런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북한 내부에 그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여성의 어떤 역할이나 지위 이런 거에 변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북한 체제 2,500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여성의 지위나 여성의 인권, 사회적 역할, 소위 말하는 양성평등 이런 부분이 저는 뭐 변화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김씨 일가, 소위 말하는 평양 로얄 패밀리의 여인들이 은둔을 강요받았거든요. 김일성의 본처인,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낳은 김정숙은 일찍 죽었지만 후처인 김성애도 결국은 대부분의 생활을 은둔을 강요받다가 퍼스트레이디로서 한 번도 역할을 못하고 김일성 주석이 말년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부부 동반했을 때 한 번 등장한 거 유일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훨씬 더했죠. 한 번도 자기가 28년이나 함께 살았던 그 김정은의 엄마죠. 고용일을 한 번도 공개석상에 드러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는 아빠하고는 달라.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이런 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설주가 사실은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가 김정은이 등장한 2012년 7월에 처음 공개석상에 등장했고 북한이 부인 이설주 동지 이렇게까지 호칭을 했다는 건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달리 내 부인 당당하게 내세우고 퍼스트레이디로 대접받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엄마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부부 동반으로 뭐 시진핑을 만나러 중국에 가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도 부인 이설주를 데리고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북한도 정상국가다. 뭐 이상하게 이 좀 음울한 그리고 최고 지도자와 관련한 추잡한 여성 편력들 이런 것만 나오고 뭐 부인이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기괴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정상적인 체제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여동생인 김여정이나 또 자기의 뭐 비서 역할을 하는 현송월이나 이런 여성들의 등장이 많아졌습니다. 관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북한 외무상 외교 문제를 총괄하는 최선희가 이제 여성이고요. 또 노동당의 핵심 당 비서 중에 김정순이라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북한의 전체 관료사의 여성 비율이라든가 또 북한 체제 전반의 어떤 여성에 대한 지위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 북한 김정은의 측근 김정은 이너서클에서의 아주 제한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주애가 지금 아직 어리죠. 이제 11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죠. 북한의 이제 가부장적이고 또 봉건적인 체제에서 보면 여자가 무슨 최고 지도자 수령이 돼. 이건 말이 안 돼. 그리고 아직 어리잖아.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그 의문 가질 겁니다. 왜 저렇게 어린애를 김정은 이제 40살밖에 안 됐는데 왜 저렇게 데리고 나오지? 자꾸 딸을 부각시키고 뭐 존경하는 또 뭐 향도의 머니 이렇게 해서 자꾸 후계자로 이렇게 내세우지? 특히 북한 평양 권력의 핵심에 있는 엘리트들은 외부 정보도 많이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들 할 겁니다. 후계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지? 이런 얘기들도 할 겁니다.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시선도 분명하게 있을 거지만은요. 북한 입장에서는 전략도 아주 치밀하게 짜고 밀당도 잘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아이돌들을 데뷔시키고 그 사람들을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하는 과정에서 기획사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그 잘 노출 빈도라든가 이런 걸 맞추지 않습니까? 뭐 일정 기간 좀 쉬었다가 다시 데뷔하는 무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김주애도 이제 최근에 활동이 좀 올 들어서 중단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지나친 노출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불만, 피로감 이런 것들을 의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김주애를 적절하게 노출을 시키면서 또 주민들이 큰 거부감을 안 갖게 그러면서도 장기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여자지만 그래도 뭐 김정은의 후계자로서 이렇게 자리하나 봐. 그런가 봐. 이렇게 아마 기정사실화 시키는 그리고 서서히 뭔가 주민들의 머릿속에 최고 지도자로 만약에 후계자가 된다면 각인시키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갈 것 같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성의 마음을 좀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정치로 얘기하면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산다 이런 걸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생모인 고용희는 김정은이 20살 때 죽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좀 대우를 받지 못하다가 프랑스 파리에서 유방암으로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쓸쓸히 관이 들어왔고 아직도 최고 지도자를 만든 그 어머니인데도 저 평양 외곽에 성대하게는 조성돼 있습니다만 묘지에 그냥 쓸쓸하게 이렇게 묻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해가지고 뭐 유서남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김정은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날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 날에는 제발 남성들이 좀 꽃도 사가지고 어머니나 부인 또 이렇게 형제들에게 여성 형제들에게 좀 바치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여성이 북한에서는 우리는 여성을 꽃에 비유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북한은 여성은 꽃이라네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을 이제 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여성을 좀 우대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이제 여성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잘 간파해서 김정은 체제 들어서 지금 한 15년 됐는데 비교적 여성들의 이제 사회 활동도 좀 많아진 편이고요.
여성들이 일단 평양이나 뭐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좀 밝아졌어요. 여성들의 패션,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또 뭐 핸드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한 공급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옷도 밝아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은 북한 체제의 어느 한 밝은 단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국제사회는 북한 여성들의 어떤 노동 착취, 인권, 그리고 여성성의 말살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특히 뭐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비판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어떠한 급변 상황에 의해서 권력을 잃거나 아니면 건강 문제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컨트롤 가능한 상황이라면 아마도 후계 1순위는 김여정이 될 겁니다. 여동생으로서 그동안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 따라다니고 핵심적인 이런 소위 말하는 북한을 국가체제로 부르는데 좀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국정 관여의 폭을 넓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노동당 강령을 개정하면서 김정은이 이제 노동당 총비서를 겸하고 있는데 총비서 밑에 제1비서라는 직책을 얼마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 자리에 근데 누가 앉았는지 그 자리가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북한 전문가들은 추정컨대 김정은 총비서의 유고 상황에 제1비서가 권력을 노동당의 권력, 그러니까 노동당의 권력을 지는 게 북한에서는 사실 북한 체제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당국가니까 그런 인물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럼 그게 누구냐? 김여정일 가능성이 거의 99%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여정이 만약에 오빠의 권력을 온전히 넘겨받는다 이러면 김여정도 김정은의 같은 형제,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이른바 백두혈통이에요. 여성이지만. 그러면 김여정이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김정은의 자녀들, 김주애나 또 다른 뭐 제3의 자녀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한 뭐 20살, 20대 중반 이렇게까지 클 수 있는 동안에 관리자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관리자 역할을 해서 자기 조카인 김주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과연 정말 온전히 아주 어니스트한 이런 그 중개자로 김주애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 조카야 너가 잘 통치해 이러겠느냐? 절대 그러기는 어렵겠죠. 권력의 속성상. 그럼 김여정은 자기 권력을 넘겨받으면 자기 아이들도 비슷하거든요. 작년 12월 31일 날 북한이 2025년 신년맞이 행사를 할 때 전격적으로 김여정이 자기 아들, 딸로 추정되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나타났어요. 물론 북한은 그 아이들이 뭐 아들, 딸이라거나 얘들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정컨대 그 당시의 영상의 맥락으로 볼 때 자녀인 거는 거의 틀림없어 보이고요. 아마도 김여정 입장에서 자기가 권력을 쥐게 된다면 당연히 다음 권력 넘겨주는 사람은 조카가 아닌 자기 스라의 자녀가 될 겁니다. 근데 강제력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후계자의 어떤 지명이라든가 후계자, 소위 말하는 북한이 말하는 권력의 계승 문제에 있어서 그걸 어떤 여건이 전혀 안 됐는데 강압적으로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도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일단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동안에 2,500만 주민들을 80년 동안 김씨 일가가 통치하면서 여러 가지 세뇌 또 사상교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씨 일가가 3대에 걸쳐서 또 4대로 넘어가는 이런 유일지배, 그 집안이 대대로 해먹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북한 주민들이 그냥 현실로 그게 체념이든 뭐 적극적인 수용이든 받아들이는 이런 체제를 가져갈 수 있다고 아마 볼 겁니다. 거기에 정교한 여러 가지 선전선동술이 가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도 전략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여자인데 어떻게 후계자가 되지? 뭐 이런 논리들이 있고 반발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저는 김정은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지금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순응하는 또 뭐 더 나쁘게 얘기하면 굴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보면 누구를 내세우든 정말 뭐 말뚝을 하나 갖다 박아놔도 이게 수령이다 하면 북한 주민들은 거기에다가 꾸벅꾸벅 절하면서 수령님 할 정도의 이런 체제가 돼 있거든요. 김주애가 여자다 이런 것은 수령의 어떤 뭐 권위를 형상하고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세습 권력자로서의 이 수용성을 갖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북한의 후계 문제를 언급해 놓은 후계자론이라는 북한 내부의 일원서에도 보면 최고 지도자, 수령의 후계자가 온당이 뭐 수령의 풍모를 담고 이렇게만 자질을 갖췄다면 그 사람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자기들이 논리적인 틀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일단 북한 체제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수령 유일 지배라는 게 한 사람만 무너지면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운 좋게 김일성이 죽고 북한 체제 망할 것 같아 김정일이 잘 통치를 어느 정도 해왔죠. 17년 동안. 그리고 김정일 망할 때 또 김일성 때 수준은 아니지만 뭔가 불안해 이랬는데 27살짜리 김정은이 지금 15년째 어쨌든 통치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개인들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어떤 체제의 포괄적인 특성 그리고 반체제라든가 반발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가족까지도 뭐 연좌제로 해가지고 수용소에 보내서 진짜 멸문지화를 당하게 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 김정은도 쉽게 오케이 하고 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호 문제 이런 거를 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시스템으로 방비를 하지만 결국 북한 체제의 어떤 균열이 생긴다, 어떤 붕괴를 가져올 만한 어떤 최고 지도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는 아마 가장 가까운 측근 세력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일반 주민을 만나거나 일반 대중들과 접촉할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 국방성, 우리로 말하면 뭐 국방부를 방문한 그 자리에서도 경호원들이 김정은보다 뭐 키가 훨씬 한 2m 되는 이 장신 벽을 한 10명 이상씩 경호원을 세워서 막는 거 이런 것들 불안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군인들의 사격 훈련 현장을 가서 보면서 실탄을 들고 있는 군인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친위 부대들이 손가락을 방아쇠에다 걸고 이렇게 총을 자연스럽게 내려뜨리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 총구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군인들한테 향해 있어요. 엎드려 쏴 하고 있는데 여차에서 돌리려고 그러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바로 제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또 하나 김정은이 최근 들어서 자신의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우크라이나전 대규모 전투병 파견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에 10,000명 이상의 병력을 전투병을 투입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또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싸우고 있는 유럽, 나토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기구들이라든가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국가들과 잠재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히 우크라이나하고는 완전히 적성국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무장 세력이라든가 어떤 특수작전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김정은을 암살하거나 사살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교전국 러시아를 도와서 일방으로 전투병의 일방으로 직접 무력을 파견한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자 김정은이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부의 적뿐만 아니라 외부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국의 뭐 계엄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여차하면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자극하거나 테러를 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남북 간에 뭐 긴장을 유발시킨다 이런 시나리오들, 그걸 우리가 뭐 진실을 아직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까지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을 김정은이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아마 그런 상황들이 좀 위협적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한미연합전력에 또 미군의 어떤 독자적인, 뭐 트럼프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정은에 대한 어떤 참수작전 이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정말 밤잠을 못 잘 겁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주민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특히 반체제 또 적대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무력 또 철저한 감시망으로 제압은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북한 체제 또 최고 수뇌부의 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런 건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느끼는 불만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규모 열병식이나 이런 퍼레이드 행사에 나와가지고 뭐 늘 인민들에게 마음은 같지 않게 해준 게 없고 뭐 미안한 마음뿐이다 하고 울은, 그게 뭐 악어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그런 눈물도 흘리고 또 뭐 고개를 숙여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하는 제스처도 취하고 이러는 게 다 그런 불만을 좀 흡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제스처와는 별개로 김정은에 대한 북한의 내부의 반대 세력 또 반체제 세력 이런 것들은 아직 조직화되고 뭐 어떤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가족이 반체제로 몰려서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다시는 뭐 빛을 못 보는 완전히 몰락한 이런 세력들이 적지 않고요. 또 정치적인 숙청이나 이런 데 휘말린 세력들, 또 해외에서 뭐 외교관이나 이런 걸로 근무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외부 문물이라든가 이런 걸 접해서 이미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또 젊은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는 저 김정은 하나가 우리 2,500만 주민을 이렇게 그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역시 뭐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이 또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혁 개방을 한다거나 핵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자기가 절대 못 움직인다는 거 알고 있죠. 자기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어쨌든 사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 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저는 언젠가는 이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거다. 저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2,500만 중에서 자기를 지지하거나 열성적인 핵심 계층들이 있겠죠. 김정은 체제에서 누리고 잘 먹고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통제나 뭐 항상 숙청의 위협이 있지만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설마 우리 집안이 우리 이 패밀리가 어떤 혈통인데 그러겠어. 뭐 이런 집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부를 빼놓고 나머지들은 사실 대부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 2,500만 명의 한 40%인 1,100만 명이 굶주림에, 만성적인 굶주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UN 등 국제사회가 내놓는 지속적인 보고서거든요.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신들 또 자기 가족들, 특히 아이들의 먹는 문제,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북한 체제에, 김정은 체제에 적극적인 지지자, 옹호자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다 이거를 어떻게
먹여 살리기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가능하겠죠.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때는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씩 밖에 못 주더라도 2,500만 전체한테 전 사원한테 다 줄 수 있었던 이런 시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은 억대 연봉 뭐 또 한 달에 뭐 한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는 노동자, 자기들의 핵심 계층 이런 사람들한테는 월급 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월급 못 주니까 니들이 그냥 알아서 먹고 살아.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 자기가 방치해 놓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한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핵심층만 끌고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철저한 감시와 단속, 숙청 이걸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볼 겁니다. 맞습니다. 장마당 세대라는 게 결국 신세대고 장마당 세대라는 게 결국은 북한이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1994년에 이듬해 북한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96년, 7년, 8년 뭐 이때 북한에 어마어마한 기근 사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황장엽 비서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망명해서 2,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아사를 하고 그때 북한 노동당도 식량 부족으로 해서 이 공식적인 배급 체계가 무너졌어요. 그게 아직도 이제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장마당 세대라는 건 그때 생겼던 시장에서 뭐든 해가지고 돈을 벌거나 해가지고 먹을 거 쌀을 사오고 옥수수를 사오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던 세대예요. 우리는 노동당, 북한 체제, 김씨 일가에 대해서 아무런 빚이 없어. 너희가 우리 먹여 살려줬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노동당보다 장마당이 좋다. 노동당은 우리를 먹여 살리지 못하지만 장마당은 우리한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새로운 삶을 주고 특히 뭐 한류 문화, 한국의 드라마, 영화, 가요 이런 거를 담은 USB, 마이크로 SD 장마당에서 유통되거든요. 그런 세대들이 김정은에 대한 어떤 저항 세력으로 지금 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얘기하잖아요.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문화법을 만든 것도 결국은 한류 드라마, 영화 젊은 애들이 계속 보게 놔뒀다가는 북한 체제에서 다 떠나고 껍데기만 남겠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물 먹은 담벼락처럼 허물어진다 그러잖아요. 북한이 뭐 돈이 없으니까 담을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니까 물 먹으면 그대로 허물어진다는 이런 옛날 시골집 담장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젊은 층들 또 장마당 세대를 잡지 못하면 자기 딸, 아들, 주애가 앞으로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주애 또래 그거보다 조금 뭐 앞선 애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야 니들이 무슨 뭐 김씨 일가 니들이 독재나 했죠 인민들 먹여 살렸냐 뭐 이런 의식이 이제 그 사회가 그 세대가 주류 세력이 되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죽을 둥 살둥 하면서 외부 문화의 유입을 막고 청년 세대를 어떻게나 좀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한이나 북한이나 청년 세대, 신세대, MZ 세대를 정치 권력이나 지도자가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꿈 깨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도 기본적으로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 쪽으로 돌아섰죠. 뭔가 좀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남북하고 좀 지내서 뭐 미국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좀 도움을 받을까 했는데 정상회담을 3차례나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 당시에 했죠. 근데 뭐 아무런 성과가 마땅한 게 없었죠. 거기에다가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를 고집하다가 트럼프한테 뒤통수를 한번 세게 맞았죠. 그러니까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면서
이듬해에 한류 문화 차단을 위한 반동사상 문화법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남쪽하고 해가지고 자기도 레드벨벳 공연을 봤잖아요. 무슨 빨간 맛 뭐 하면서 우리 가수들도 아이돌들 만나가지고 막 했어요. 사실 한류 문화 누가 북한에다가 제일 그렇게 공식적으로 해줬습니까? 김정은이에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러다간 안 되겠다, 말아먹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차단벽을 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김주애가 지금 한국의 아이돌 뭐 이런 것들 한국 드라마 제일 많이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그거 김정은이가 못 막을 겁니다. 자기 자식도 그거 못하면서 뭐 남의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결국은 남북관계를 작년 초부터는 막 극도로 대립관계로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남북 간을 그냥 동족, 같은 민족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거 한류 문화라든가 한국의 어떤 그 발전상 이런 거에 북한 젊은 세대 엘리트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냥 차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적대감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 민족 통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막 극단적인 방법을 썼죠. 근데 그거 주민들한테 먹힐까요? 김정은 자체가 전주김씨예요.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자기가 얘기했어요. 전주김씨라고. 아니 전주김씨가 나서가지고 여기 뭐 전주김씨인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자기가 할아버지 때부터 전주김씨인데 남북이 다른 민족이다, 우리는 너희하고 적대한다, 이게 택도 없는 소리죠. 뭐 토사구팽, 그러니까 토끼를 사냥하고 난 뒤에는 사냥개를 뭐 삶아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푸틴 입장에서 자기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그 다급한 상황하고 전쟁이 끝나서 이제 북러의 친선을 우아하게 이렇게 논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그렇다고 당장 뭐 전쟁 끝났으니까 푸틴도 자기 체면이지 금방 뭐 안인보살하고 야 너가 언제 뭐 도와줬니? 뭐 너 도와준 기억 잘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표정을 바꾸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북러 관계는 양측의 어떤 그 뭐 야 우리 북러 친선 영원할 거야, 혈맹이야, 전쟁을 같이 치렀으니까 그거는 이제 레토릭으로만 남을 거고요. 서서히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게 이런 서로 거래를 하고 절박한 것들을 주고받을 때 유지가 되는 거지, 전쟁 종식 이후에 푸틴도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전후 복구 이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북한이 잘하겠습니까? 한국의 건설 인력이나 이런 쪽이 잘하겠습니까? 한러 관계 괜찮아요. 한러 관계 우크라이나전에도 불구하고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안 줬잖아요. 러시아는 계속 그거 주면 안 돼 했는데 우리가 다행히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거는 평가하는 요소는 아닙니다만 그 선을 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전후 복구 관계에서도 뭐 북한에서 노동력 이렇게 투입될 수 있겠죠. 근데 그 폐허가 된 거기서 노동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북러 관계는 사실 그 이후에 별로 그 연결점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러시아하고 북한이 뭐 그래도 뭐 옛날에 소련하고 북한 관계가 그래도 꽤 많겠지 이러는데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85%에서 9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 아마 놀라실 겁니다. 1%가 안 돼요. 경제 교역에서. 1% 안 되면 그거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현대 이 국제 관계에서 교역이 없는 어떤 말로 정치적인 이념적인 이런 어떤 그 연대 관계라는 건 유지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북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 종전을 전후해서 정말 천지 차이가 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을 계속 가두리 양식식으로 관리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북한을 뭐 기분 나쁘게 하거나 뭐 우크라이나전에 이용만 했고 팽당했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뭐 푸틴 형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고 어디로 중국 쪽으로 베이징으로 달려가게 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는 없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상황에서 미국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과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작년 우크라이나에 본격적으로 무기를 보내면서 또 병력을 보내면서 김정은 표정이 엄청 좋아졌어요. 힘만 가지고 뭐 저기 한 거고 실제로 이제 병력이라든가 무기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뭐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한 220문, 포를 한 220문을 실어다가 지원을 해줬어요. 포격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다 이제 그 포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엄청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은 저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굳이 뭐 내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거를 계속 이어가게 할 지금처럼 끈끈하게 유지할 이런 동력은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전이 끝나고 나서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전 종전이라는 게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면서 가능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0일까지 우크라이나전 종전시키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전 종전 이후에 북미 관계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이런 부분이 아마 김정은이 생각했던 시간표대로 안 풀리거나 좀 장기화되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핵실험, 7차 핵실험 얘기가 나옵니다만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번에는 기존보다 조금 더 위협적으로 뭐 태평양상으로 뭐를 쏜다든가 미국 본토를 제대로 45도 발사 각도로 하면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동부의 뭐 뉴욕이나 워싱턴 이런 데까지 때릴 수 있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다 이러면 아마 미국이 상당히 자극받겠죠. 그 정도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야, 나 김정은하고 지금 빨리 뭐 좀 해야 되니까 우크라이나 좀 빨리 끝내고 끝나는 분위기에 바로 말하자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하고 놀다가 트럼프로 바로 환승연애 할 수 있는 기간 없이 이렇게 해준다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별로 도발할 그건 없을 거거든요. 트럼프 만나서 지금 기분 좋게 하노이에서 뒤통수 맞았던 거 좀 만회하려는 이런 장이 열리고 있는데 굳이 도발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자기가 여의치 않다고 생각되면 핵, 미사일 이런 도발을 할 수도 있고요.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국지적인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연히 트럼프를 너무 자극해가지고 미국 본토를 또 겨냥하니 이러면 옛날 2017년에 서로 대립할 때처럼 막 뭐 핵버튼 4개 있다. 야 트럼프는 또 내가 더 큰 거 있다 너보다. 이런 식으로 치졸한 말씨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어떤 서로의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죠. 네. 지금 아마 시진핑 입장에서는 베이징에 지금 앉아가지고 캘린더 이렇게 넘기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얘가 언제쯤 올려나 이렇게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마치 그 집 나간 아이가 이제 엄마 형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올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사실 북중 관계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북한에 대한 어떤 정치적 지원 또 핵과 미사일로 인한 대북 제재 미국이 제재할 때 중국이 엄청나게 후견 역할을 해준 게 맞아요. 중국이 없었으면 북한 정권이 지금 저렇게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한때는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저 다음 달이면 남북 정상회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거 하는데 또 끝나면 또 보고하러 가고 뭐 이렇게 했더니 얘가 갑자기 어느 날 푸틴이라는 사람을 알고 나서부터 그쪽에다가 뭐 무기고 다 퍼주고 푸틴 형님 당신하고 우리의 관계가 최고 좋아요. 이쪽에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저 자식 봐라. 어디서 졌다고 말을 하고 건방져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너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게 내려온 북중 친선이야. 대를 이어 내려온 또 산과 물이 있다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심지어 순망치안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 관계를 김정은이가 지금 좀 깨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는 엄청나게 격앙돼 있을 겁니다. 중국의 특성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의 어떤 존재 이런 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상황의 종전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개최라든가 트럼프와 자기가 다시 만나는 이런 과정에 가면은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 또 시진핑 입장에서 볼 때 김정은이 좀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가 하노이에 회담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정상회담 하러 다니고 이럴 때 심지어 그 비행기 누가 내줬습니까? 김정은 전용기는 그렇게 멀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자기 전용기 내줬어요. 중국 항공 그 마크가 새겨져 있는 중국 중화민국 기 걸려 있는 이런 면에서 보면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뭘 한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티나게 북한을 이렇게 뭐 뒷팔을 꺾거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은근히 압박을 줘서 이게 압박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런데 당하는 쪽에서 입장해 보면 틀림없이 이건 압박이고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한 걸음에 달려갈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따칭 유전에서 들어가는 송유관. 뭐 북한이 좀 까분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잠궈버리잖아요. 그래서 국제 이제 외신이나 이런 데서 북한의 송유망, 대북 정유 공급망이 막혔다. 중국이 뭔가 심통을 부리는 것 같다. 시진핑 중국 지도부가 뭔가 심기가 불편한 것 같다. 이러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정례적인 수리 작업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애매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당하는 북한만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번 일도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한 번쯤은 군기를 잡아서 김정은 입장에서 뼈저리게 이거 내가 러시아하고 외도한 거는 중국 지도부의 심기를 거슬리는 행동이었구나. 이렇게 아마 깨닫게 해줄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고마운 일이에요. 탈북을 막아준다는 거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탈북을 막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탈북민을 막을 정도로 북중 접경을 촘촘하게 경계하고 한다는 거는 결국 북한 경제의 숨통 중 하나인 북중 간의 밀무역을 차단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정식 교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가 생필품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완전히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주 좀 답답한 노릇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철저하게 이제 북중 접경 지역에 그 감시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촘촘히 세웠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는 뭐 북중 변경 그 기관들끼리 뇌물 주고 뭘 얼렁뚱땅 한다거나 뭐 세관문을 좀 열어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북중 간의 그런 어떤 숨통 역할하든 망이 막힌다는 건 그만큼 북중 관계가 이제 얼어붙고 공식적인 관계, 평양과 베이징의 어떤 외교 라인을 통해서 또 정식 교역망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권력 초기에 2012년에 이제 본격적인 집권을 해가지고 뭐 27, 28대니까 어렸죠. 김정은이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이 노간부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아마 그 컴플렉스라든가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결국은 표출된 게 본보기로 2013년 12월에 고모 부인 장성택을 전격적으로 처형한 거예요. 그 뒤로 북한 노동당 군부의 간부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고모부를 저렇게 죽이는 놈이면 우리 같은 사람은 파리 목숨이겠다. 그 다음에 공포 정치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근데 한동안 김정은이 뭐 건설에 대한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간부들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온화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뭐 많이 웃고 이러는 것들. 특히 작년 우크라이나에 본격적으로 무기를 보내면서 또 병력을 보내면서 김정은 표정이 엄청 좋아졌어요. 아마도 달러 수입이 자기 주머니에 이제 쏙쏙 꽂히는 이런 재미가 있었을 거고 또 자기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봤겠죠. 푸틴하고 뭐 정상회담을 하고 이러면서 좀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느낌, 과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족도를 높였던 것 같은데 올 들어와서 노동당 간부들이 자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뭐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이러겠다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고 이러는 일들이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죠. 남포시 온천군이라는 데서 간부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뭐 술접대를 받았다. 근데 사실 북한에서 있다가 나온 고위 탈북자라든가 일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의 비리는 일상화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리의 심화나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의 그때그때의 어떤 통치 필요성이라든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난 3월에도 노동당 뭐 비서국 확대 회의 이런 거 하면서 김정은이 회의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막 그 청중에 앉아 있는 당 간부들을 막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잖아요. 옆에 있던 노동당 최측근인 조용원 조직 지도부가 막 달려오니까 김정은이가 막 저기 뭐 몇째 줄에 앉은 몇 저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니까 김정은이가 주재한 회의에서 하품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데 아 조동무 뭐 저렇게 어젯밤에 좀 뭘 과했나 보구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김정은이가 그렇게까지 지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이 세상 사람 아닐 확률 높죠. 그런 식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한다는 거는 최근 들어서 특히 올 들어서 뭔가 뭐 우크라이나전이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기가 매우 불편하고 자기 뜻대로 뭐가 좀 안 풀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뭐 플루토늄 탄이나 우라늄 탄을 합쳐서 한 100개 안팎의 핵 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 가을하고 올 초에 잇따라서 김정은이 방문한 시설이 있죠. 바로 우라늄 농촌, 고농축 우라늄인 HEU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천 개의 뭐 한 1, 2m짜리 알루미늄 관을 그 우라늄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제 우라늄을 정제하는 거거든요. 핵 원료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시설들을 이제 과시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핵 능력뿐만 아니라 트럼프한테 이제 주로 사인을 보내는 거죠. 나 지금 핵 능력 하루하루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너 나를 좀 말리지 않을 거니? 회담해서 이걸 좀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북한의 핵 능력은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핵을 한 국가 체제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한 자금, 돈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같으면 뭐 최고 지도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적 여론, 지지 기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의미일 수 있겠죠. 근데 북한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요. 돈? 뭐 가난한 나라죠, 북한. 인민들도 못 먹여 살리지만 모든 역량을 핵 개발에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뭐 월세 살고 이러는 사람도 어렵게 지하 단칸방에 살고 이래도 이것저것 뭐 대출 끌어먹고 이래가지고 벤츠 한 대 산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하면은. 그런 식의 어떤 그 지금 불균형한 핵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거고요. 7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7차 핵실험까지 북한이 할 것인가 이렇게 한 벌써 3, 4년 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정보당국, 한미정보당국 또 뭐 우리 군당국 3, 4년 전부터 계속 이제 7차 핵실험 곧 임박했다,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이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과시 차원에서 자기네들의 핵 능력을. 그런데 북한이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만 4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 개발과 관련한 어떤 이런 기술에 좀 정통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6차례의 핵실험을 하면은 핵을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확보하는 이렇게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더 추가로 해야 할 이런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제 소형 전술탄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낮은 단위의 실험을 할 수는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뭐 7차 핵실험에 대해서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정부 당국에서 지금 그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도 트럼프를 말릴 수 없다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사실은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게 미국, 또 중국, 러시아,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핵을 갖고 있는 P5라 그리는 NPT 체제에 의한 공식 핵 보유국 5국, 이 국가의 핵 보유국을 의미하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이거랑은 다른 의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야, 트럼프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 그랬으면 저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면서 우려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백악관의 관리들이 트럼프 2기에서도 북한 비핵화는 계속되는 어떤 원칙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또 뉴클리어 파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3월 31일에는 백악관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빅 뉴클리어 네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북한을 스테이트, 네이션, 이거 뭐 진짜 웨펀 스테이트라는 말만 안 썼지 점점 불안해지는데,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김정은한테 스마트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주목되는 건 우리는 북한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 지금 멀지 않은 시기에 미북 간에, 북미 간에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우크라이나 종전 이 타이밍하고 되게 맞춰서 뭐가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들게 만드는 거죠. 트럼프는 보면은 사실 정말 자기가 정교하게 북한을 한번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줘. 그게 뭐 P5 그 공식 핵보유국은 아니더라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 북한 하나 끼워줄까? 이런 차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북한을 뭐 준 핵보유국으로 이렇게 준회원 대우 해주겠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트럼프 특유의 그 부동산 재벌로서 과거에 사업할 때 이렇게 후려치고 상대방 띄우고 뒤통수 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부동산을 싸게 넘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그
작업의 일환이 아닐까. 너는 뭐 어마어마한 핵을 갖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스마트해. 뭐 심지어 강원도 동해안에 어마어마한 콘도를 지었지 그 능력을 내가 뭐 높게 평가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북한에다가 막 뭘 해줄 것처럼 이렇게 띄우는, 여기에 이제 좀 이 노련한 장사꾼 트럼프에 비해서는 턱없이 경력이 부족한, 사실 김정은이 아무리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서 정신 차린다 이렇게 해도 미국 대통령하고 마주하는 자리, 이거 보통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백전백패입니다. 어떻게 트럼프를 당하겠어요. 과거에 트럼프의 경력을 보면 자기 이름을 걸고 TV쇼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 이런 일정한 사업을 그냥 늘리는 거에 불과했지만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3부작으로 된 트럼프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 애틀란틱 시티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카지노를 어마어마하게 열어서 처음엔 사람이 하나도 없이 팔이 날리고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결국은 그걸 성공시켜서 트럼프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고 이제는 뭐 자기가 갖고 싶은 노벨상까지도 이제 갖고 싶어서 이러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뭐 자기 재산을 늘리는 거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다지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는 뭐 이런데 김정은을 이용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능수능란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지금 김정은을 요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클럽, 그 핵 확산 금지적 NPT 체제에 의한 공식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5개 국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챙겨주고 감싸주고 후견인 역할을 한다 그래도 그거를 쉐어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까지 받아들일, 그게 되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이 그걸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만약에 러시아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마 김정은이가 오매불망 얘기하는 핵과 관련한 기술도 이미 주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핵 잠수함,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거나 이러는 거 이미 줬을 겁니다. 그리고 핵탄두 완성에 아주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전하게 재진입할 수 있는, 그 열과 압력을, 속도를 견딜 수 있는 이런 기술들, 북한이 지금 그 벽을 못 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줬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2003년 9월에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났을 때 푸틴이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준다 그랬잖아요. 2달 있다가 11월에 북한이 여러 번 실패하던 거를 성공을 합니다. 아, 러시아가 줬구나. 그런데 원포인트 레슨에 불과했어요. 김정은은 착각했죠. 계속 기술을 받을 줄 알고. 그래서 작년 초에 올해는 군사정찰위성 나 3개 쏠 거야 공언을 했는데 작년 말까지 하나도 못 쐈죠.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을 사실상 그건 중단한 거죠. 그러면 러시아의 생각은 뭐냐? 야, 그거 말고 딴 거 줄게. 내가 너한테 ICBM 기술 주면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다 나를 뭐 난리칠 텐데, 야, 우리도 아무리 막무가내로 하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런 거 좀 해야 돼. 나도 이미지 관리 좀 하자. 이렇게 하면서 준 게 결국은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했던 거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핵이나 ICBM 기술, 정찰위성 기술, 그 기술하고 그 다음에 전투기, 신형 전투기 좀 달라는 거였잖아요. 북한이 갖고 있는 거 지금 옛날에 80년대에 나온 미그 29 4세대 전투기, 우리는 벌써 F-35 40대 갖고 있고 20대 더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스텔스 기능이 거의 완벽해가지고 완전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잖아요. F-35 떠가지고 미그 29 떠가지고 오면은 저쪽은 장님이에요. 이쪽을 못 봐요. 그러면 이쪽에서
얼마든지 그쪽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 공군력에서 완전히 뭐 게임이 안 되죠. 우리 400대 있고 북한 전투기 800대 있는데 북한은 6.25 전쟁 때 쓰던 미그 15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그런 거 달라고 징징대지 마. 내가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줄게. 이렇게 하면서 지난달 3월 말에 김정은이 이제 새로운 장난감 받은 것처럼 조아라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막 공개를 했어요. 물론 안에 시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기경보 통제기 최신형이랑 이런 건 너무 달라서 뭐 김정은이 공중에다가 전자오락실 차렸다 이런 비아냥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푸틴 입장에서는 최신 그런 거 비난받을 기술을 못 주니까 자 일류신 76이라는 대형 수송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에이왁스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이제 레이더로 한국의 공군 비행기의 운항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거를 준 거예요. 그것도 러시아가 28대 그 A-50이라는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갖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28대 다 출동해가지고 몇 대는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못 주니까 북한이 3대 정도 그 일류신 76이라는 대형 수송기를 갖고 있으니까 나 너 이거 쓰지도 않는데 그거 한 대 개조해 이래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열심히 개조해가지고 이제 선보인 겁니다. 아마 그 위에 있는 이런 우산형 도명 레이더 이런 것만 시스템만 아마 줘가지고 기술진 파견해서 장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 정도만 주는 걸로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거는 대충 해준 것 같아. 너 김정은 너가 원했잖아. 이렇게 좀 가름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방당국 또 안보당국하고 내부안보 전문가 그룹에서는 사실 북한 비핵화 이 목표가 계속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냐 하는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교라든가 모든 대북 역량이 지난 한 3, 40년 동안 북한 핵을 비핵화하는 거였어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게 만들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소위 말해서 셈법을 바꾸게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체적인 상황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굳히게 만들었을 거예요. 핵탄두 1700개 그리고 핵 미사일 200기를 가지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이제 소련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감당도 안 되고 국제사회의 압박. 야, 너 힘도 약한데 그거 잘못 갖고 있다가 테러리스트한테 넘어가면 그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연출된다. 그거 내놔.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순순히 핵을 포기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었더라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런 꼴이 났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래 핵은 절대 놓치면 안 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굳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핵화 점점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트럼프가 특히 미국이 뭐 대북 제재 압박 북핵 포기 이런 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해온 게 사실 미국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지금 뉴클리어 파워니 뭐 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볼장 다 본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북한 비핵화의 목표는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상황 변화에 맞춰서 이제 다른 방안도 함께 좀 모색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자체로 핵을 보유한다. 듣기에는 정말 시원하죠. 야, 우리도 갖고 있으면 뭐 저 자식들이 하면 우리도 때리고 뭐 똑같이 죽을 너 못하지 뭐 겁쟁이 김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북한처럼 쫄쫄 굶어가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핵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OECD 국가로서 또 세계 경제 강국으로 또 문화로 하다못해 우리 불닭볶음면도 팔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세상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뭐 잠재적으로 우리가 핵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갖춘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 만약에 북한이 정말 핵을 개발하거나 더 개발해서 완전한 단계에 접어들거나 우리에 대한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우리한테 정말 핵우산을 제대로 제공해 주질 않고 비 올라 그러니까 찢어진 우산 주면서 야, 피해라 이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전술핵,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 있었지만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외부로 반출했던 핵을 이제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문제죠. 그것도 아마 국내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북한이 파기하면서 공동선언이란 말이 이제 무색해졌기 때문에 전술핵 재반입이라든가 이런 좀 국제사회의 저항도 적고 우리가 북한의 핵에 맞서는 핵 위기에 맞서는 이런 좀 현실적인 설득력 있는 방안들 중에 하나인 전술핵 반입 또 다른 여타의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창의적으로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4월 봄이 왔는데도 뭐 봄이 온 것 같지 않죠. 한반도 주변 정세, 국내 정세, 특히 안보 정세가 그렇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김정은의 폭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고 있거든요. 북한에 대한 정보, 또 지식, 조금 알아가다 보면 그런 불안감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북한 리스크라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경제에 미세하게 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요인 중 하나인 북한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옹달 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